1948년 호주 서먼튼 파크 근처의 해변가에서 신원불명의 남성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타살의 흔적이 보여지는 부자연스러운 시체의 모습과 주머니 속의 작은 메모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탐함슈드라는 암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엄청난 사건으로 변하게 되고 호주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게 된다. 1948년 12월 애들레이드 서머튼 해안에서 라이넬스라는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다. 전날 저녁 그는 산책 중 해변 방파제에 기대어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팔을 휘젓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 지나쳤지만 다음날 새벽 동일한 자세로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남성은 놀랍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는 40대 초중반의 영국계 남성으로 외상이 전혀 없어 마치 잠든 듯 보였고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아 부패도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병으로 인한 급사로 추정하며 애들레이드 대학에 부검을 의뢰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놀랍게도 남성의 비장은 정상인의 약 3배로 부풀어 있었고 위장과 간에는 출혈이 발견되었으며 동공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상태였다. 이는 약물이나 독극물에 의한 독사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그의 위 속에는 전날 먹은 고기 파이를 제외하고는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으며 약물을 사용하거나 독극물을 주입한 주사 바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묘한 점은 사망 시점이 존 라이넬스가 그 남자를 처음 목격한 시간보다 후인 새벽 2시라는 점이다. 결국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 경찰은 추가 탐문을 통해 라이넬스 외에도 몇몇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저녁 8시경 같은 장소에서 방파제에 기대어 있는 남성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들 증언 역시 남성은 움직임 없이 같은 자세로 방파제에 기댄 채 있었다고 한다. 라이넬스가 관찰한 남성의 팔찌 또한 새벽 2시경 사망 추정 시간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 남성은 새벽까지 방파제에 기대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망한 것일까? 그의 정체와 마지막 몇 시간의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입고 있는 의류의 모든 택이 제거되어 있는 점은 신원을 감추기 위함처럼 보였으며 소지품에서도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 그의 물건 중에는 헨리 해변으로 가는 기차표와 해안 근처 글래널그로 가는 버스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동 경로는 유추할 수 있었어도 정체를 밝혀낼 결정적 실마리는 되지 못했다. 더 이상한 점은 싸구려 아미클럽 담배갑에서 발견된 것은 전혀 다른 비싼 담배 켄시타스였다. 아미클럽은 1961년 단종되었고 켄시타스는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영국산 담배다. 두 브랜드 모두 영국에서 주로 판매되는 담배로 이 남성이 영국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누구였으며 왜 그의 흔적을 이토록 철저히 지우려 했던 것일까?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제보를 요청했다. 그 결과 12월 5일 글래널그 인근의 한 호텔 직원이 중요한 제보를 했다. 그는 방파제에서 발견된 남성이 10월부터 자신이 일하던 호텔에 투숙했던 남자와 닮았다고 말했다. 투숙객은 63세의 벌목공 로버트 월시로 당시 실종 상태였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로버트 월시와 방파제의 남성 사이에는 신체적 특징이나 나이 등에서 일치하는 점이 없었다.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혔다. 1949년 1월 14일 경찰은 애들레이드역 보관소에서 이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은 1948년 11월 30일 오전 11시에 맡겨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내부를 조사하자 빨간 체크무늬 가운, 빨간 슬리퍼, 팬티와 같은 개인 물품들과 함께 이상한 조합의 물건들이 나왔다. 영국의 브랜드 바버사의 상표가 새겨진 카드와 넥타이, 그리고 영국 유펜스 은화까지 발견되었다. 특히 바버사의 스레드 카드는 당시 호주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제품으로 담배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져온 물건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가방에는 여러 벌의 고급 옷들이 있었지만 여분의 양말이 전혀 없었고 연필과 사용하지 않은 편지지는 있었으나 편지를 주고받은 흔적은 없었다. 이 불완전한 조합은 경찰의 의문을 더욱 키웠다. 발견된 물건 중 다수는 고급 제품이었고
특히 미국산 제품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들도 남성의 정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경찰은 가방의 유류품을 토대로 이 남성이 애들레이드역에서 헨리 해변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 했으나 타지 않거나 타지 못했고 대신 글렌엘그로 가는 버스를 탔으며 서머튼 해안에서 내려 고기 파이를 먹고 방파제에 기대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재구성하는 데 그쳤다. 남성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전모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남성의 소지품을 정밀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남긴 가장 기묘한 단서를 발견했다. 바지 주머니 속에서 시계줄에 감겨있던 종이 쪽지였다. 그 위에는 타맘슈드라는 페르시아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끝났다 또는 죽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조사 결과 이 문구는 페르시아의 수학자이자 시인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 루바이아트에서 나온 구절로 쪽지는 해당 시집의 초판본에서 오려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외 더 이상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 남성이 애들레이드 경찰서를 찾아와 문제의 1859년판 루바이아트 초판본을 제출한 것이다. 경찰은 이 책이 서머튼 남성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했다. 남성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처남과 함께 글렌엘그에 있던 중 잠시 차 문을 열어둔 사이 누군가 차 안에 이 초판본을 두고 간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일이 서머튼 해변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기 약 일주일 전이라고 증언했다. 경찰은 책을 조사하던 중 뒷장에서 수수께끼 같은 암호문을 발견했다. 암호는 알 수 없는 조합의 알파벳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해독을 시도한 경찰은 결국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방부 역시 암호를 풀어내지 못했다. 더욱 흥미로운 단서는 암호문의 하단에 적힌 두 줄의 숫자였다. 첫 번째 줄의 숫자는 은행의 전화번호로 밝혀졌으나 두 번째 줄의 전화번호는 충격적으로도 애들레이드에 거주하는 간호사 제시카 톰슨의 전화번호였다. 경찰은 그녀를 수소문해 조사했지만 제시카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녀의 침묵과 태도는 의심을 샀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제시카 톰슨과 사건의 연관성을 부정하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다. 그녀의 집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서머튼 해안에서 불과 400m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목격된 11월 30일 그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그녀의 이웃은 사건 직전 수상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그녀에 대해 물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죽은 남성의 데스 마스크를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을 지어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이에 경찰은 그녀를 강하게 추궁했고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다. 제시카는 그 얼굴이 자신이 아는 알프레드 복살이라는 군인을 닮았으며 과거에 루바이아트를 그에게 선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드디어 밝혀졌다고 확신했으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알프레드 복살은 멀쩡히 살아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제시카가 그에게 선물했다는 루바이아트는 1859년 초판본이 아닌 1924년 개정판이었으며 페이지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복살은 책을 분실한 적도 없었고 사건과는 전혀 무관했다. 제시카는 이후 끝내 입을 닫았고 경찰은 그녀를 더 이상 추궁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신원 미상의 남성은 목사와 경찰들이 참석한 간소한 장례식을 끝으로 애들레이드 테라스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런데 남성이 묻힌 이후 애들레이드역 건너편 스트라스모어 호텔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호텔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21호실에 투숙했던 한 사람이 체크아웃한 후 방을 청소하던 중 검은색 의료기구 케이스와 주사기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기묘한 발견은 서머튼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경찰은 이를 증명할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정체불명의 투숙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사기와 의료기구의 의미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졌다. 한편 사건 조사가 한창이던 6월 서머튼 해변 근처에서 며칠 전 실종됐던 마그노손이라는 소년과 그의 아버지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년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아버지는 극도로 쇠약해지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이후 마그노손의 사인이 서머튼 해변의 남성과 같이 도구로 추정되지만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발견 당시의 상태도 방파제의 남성과 비슷하여 사건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인 로만 마그노손도 이 사건이 서머튼 해변의 사건과 연관성이 있으며 아들과 남편이 실종된 직후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서머튼 해변의 신원 미상의 남성이 남편의 직장 동료 카를 톰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정신감정 결과 정신 이상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증언은 기각됐다. 이 와중에 3년 전에도 유대인인 사울 마샬이 시드니 교회에서 독사를 당하는 사건을 발견하게 된다. 그 남자도 판본과 동일한 루바이아트 시집을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 간의 연관성을 확실하게 밝힐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경찰은 의문의 남성을 둘러싼 제시카 톰슨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기혼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녀는 2살 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실제 결혼은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50년에 이뤄졌다. 나아가 그녀는 결혼 후 아들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꿨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제시카는 이후 언론의 수많은 취재 요청에도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심지어 그녀의 본명조차 사건 발생 수십 년이 지난 2002년에 밝혀졌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의문의 남성과 불륜 관계에 있었고 그가 살해된 데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의 미스터리는 그녀의 아들 로빈 톰슨의 유전적 특성에서 더욱 깊어졌다. 의문의 남성은 희귀한 선천성 무치증과 귀 윗부분이 큰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빈 톰슨도 이 모든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로빈 톰슨은 2009년에 사망했지만 사건을 추적하던 데릭 에버트 교수는 로빈과 의문의 남성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신 발굴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절했다. 교수는 대안을 찾아 남성의 데스마스크에서 DNA를 채취했고 분석 결과 남성의 유전자가 유럽인들 중 단 1%만 가지고 있는 하플로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로빈과 남성의 직접적인 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019년 남호주 법무부는 당사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마침내 서머튼 남자의 시신 발굴을 승인했고 3년 뒤 남성의 유해가 발굴되었다. 그러나 사건을 해결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제시카 톰슨의 딸 케이트 톰슨은 사건의 흐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러시아어에 능통한 공산주의자였으며 서머튼 해변에서 발견된 남성이 공산주의 운동가이거나 소련의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남성과 어머니 사이에 단순한 관계 이상의 비밀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리고 알프레드 복살 또한 그 남성을 외국의 스파일 것이라는 의문스런 주장을 했다. 그는 서머튼 해변이 미군 기지와 가까웠던 점, 신원을 지운 흔적 그리고 의문의 암호문 등을 근거로 이 남성이 스파이로 누군가에게 제거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신을 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해변에 두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시간은 흘러 사건은 호주 전역에 퍼지며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음모론을 만들어냈다. 이 남성은 공산주의자이거나 소련의 스파이로 애들레이드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었다라든가 제시카 톰슨은 그의 조력자로 스파이 활동에 가담했고 루바이아트의 암호문과 탐함 슈드 메시지는 이 남성에게 보내진 경고였다라는 등 또한 그 경고대로 남성은 제거되었으며 이는 의도된 살해였다라는 식의 루머가 전역으로 퍼졌다. 제시카 톰슨은 이 죽음에 연루되었거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끝내 침묵을 지켰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고 이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더욱 기이한 것은 사건의 핵심 단서들이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점이다. 남성의 정체를 밝힐 중요한 물증인 루바이아트 초판본은 1950년에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의 갈색 여행 가방과 소지품들도 보관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1986년에 파기됐다. 증거가 하나씩 사라지는 과정은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일까? 서머튼 남자의 정체와 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은 결국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2011년 서머튼 남자의 신원을 두고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해병으로 참전하고 미국 해군에서 복무했던 영국인 호레이스 찰스 레이놀드.
그의 사진은 서머튼 해변에서 발견된 남성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고 특이한 귀의 모양까지 일치했다. 레이놀드는 영국계였고 1948년 당시 그의 나이는 만 48세로 서머튼 남자의 연령대와도 부합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실종된 남성일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곧 레이놀드의 사망 신고서가 발견되면서 허탕을 치게 된다. 또 다른 이야기로 2004년 퇴직 형사 게리 펠터스는 서머튼 사건의 암호문 일부를 해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문이 사건의 주요 인물인 제시카 톰슨의 거주지를 나타낸다고 해석했지만 세간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 2022년 애들레이드 대학교 연구팀은 서머튼 해변에서 발견된 남성이 1905년 멜버른에서 태어난 전기 엔지니어 칼 찰스 웹과 DNA적 유사성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 칼 웹은 1947년 가출 이후 소식이 끊긴 인물로 그의 생애와 사망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주장은 아직 공식적인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암호문이 칼 찰스 웹의 취미인 경마 베팅과 관련된 말 이름을 암호화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70년 넘게 호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서머튼 사건. 수많은 추측과 단서들이 있었지만 퍼즐의 전모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이 사건은 호주를 대표하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다.